오늘은 제8강 원간섭기와 공민왕의 반원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아쉽지만 원나라한테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 지배는 아니기 때문에 원간섭기라고 얘기한다. 이런 원간섭기의 사회상이 어땠으며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오늘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원이 지배했던 고려의 실상, 그건 식민지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세조가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세조구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조의 옛 약속이다. 그래서 고려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려 국가라는 걸 유지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지배, 약간의 간섭이다. 더더군다나 원나라의 공주를 고려왕의 부부로 왕비로 만들어주니까 부마국, 사유의 나라, 부마국이다. 이런 부마국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원나라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1월 1일 날은 항상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 지배당한 나라들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면은 부마기 때문에, 사이기 때문에 원나라 황실이 있으면요 바로 옆자리예요. 물론 그래도 어떻게 간섭받는데 뭐가 그게 자랑이냐, 자랑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른 대우를 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 고려가 30년 동안 삼별초까지 다 합치고 마지막에 개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를 따지면 40년 동안을 세계 전쟁사에 나올 정도로 40년, 직접적으로는 30년 동안을 갖다가 저항한 결과, 이 고려의 자주성의 결과로 그만큼 얻어낸 것이다. 그래서 세조의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개토풍한다. 풍속을 바꾸지 않는다. 너희를 유지해 주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종속이면서도 특혜다. 그래서 원간섭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지배받는 건 지배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요.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서는 좀 지배받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곳에서 고려는 부마국이니까 세계 제국과 교류하고 세계 지성과 같이 교류하면서 가장 중심부에서 활동한 요즘도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아마 가장 본격적인 어떤 면에서 고려가 세계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양면성이 있다. 간섭을 받고 종속당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 제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면서 세계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다. 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원간섭기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종속당한 측면을 보면은 이 친원 세력이 있어요. 친원 세력. 아무래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원나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피고자 하는, 권력만 잡으면 괜찮은데 원나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고려를 좀 못살게 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는 고려 좀 직접 지배하세요. 직접 지배 차라리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친원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의 지배를 받다 보니 친원 세력이 있겠죠.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친원 세력 혹은 부원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원 세력, 부원 세력의 존재가
고려 사회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든다. 공주부터 그래요. 원나라의 공주가 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 고려의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여기에서 잠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에 제가 제 3강에서 황제국을 지향한 고려국가 얘기했습니다.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제후국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황제국으로 운영됐다 그랬는데,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는 그 국내에서 했던 황제국의 이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이름도 조나 종이 붙으면 황제국의 왕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는 충렬왕, 충선왕, 충해왕 이러면서 왕자가 붙어서 제후의 왕으로 떨어지고, 그 이름에는 또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자가 들어가는, 충성한다는 충자가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원구단도 없어지고, 뭐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삼성육부 체제인데 그런 삼성육부 체제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들어와서 황제국으로 운영되는 고려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원나라의 공주가 오는데 제일 처음에 충렬왕 때요. 충렬왕 때 처음으로 원종의 아들 이 충렬왕 때인데, 이때 원나라의 공주가 와가지고 원세조의 아들 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올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원나라 황제의 딸이 온다고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말이죠. 뭐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마침 이 충렬왕의 이 처음 고려에 온 공주가요, 자존심도 너무 세고 너무 거만하고요. 예? 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렬왕하고 결혼했지만 어디 절에 갔는데 뭐 의식이 조금 소홀했어요. 예? 자기 딸을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황제의 딸인데, 그리고 내가 왕비인데 하는 짓이 좀 의식이 좀 서툴렀던 모양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인 충렬왕을 때려 해가지고요. 에? 이거 좀 심한 경우지만 그렇게 좀 무례했어요. 무례하고. 더군다나 이 공주가 오면은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몽골 그 원나라의 몽골족 사람들이 비서로 따라오는데, 그 비서를 검령구라고 합니다. 검령구. 이 원나라 따라온 비서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좀 행패를 부려. 검령구들도요. 예? 와가지고 재산도 마음대로 좋은 땅이면 달라고 그러고, 권력으로 해서 행패를 부리고, 이래가지고 이 원나라의 지배와 어느 정도 간섭과 그 다음에 원나라에 붙어먹는 친원 세력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해가지고 정동행성이라는 걸 두는데, 이 정동행성은 물론 고려를 직접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간접 지배하는 건데, 원나라의 관청을 고려에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때는 간접적으로만 얘기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친원 세력이 막 나서거나 말이죠. 이 친원 세력들이 또 뭐 작업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킬 때는 정동행성을 통해 가지고요, 막 간섭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고려왕의 위치도 위축이 되고, 고려 정치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혼란해지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더군다나 이 친원 세력들이 중간에 고려하고 원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도 막 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나라하고 지금 이 몽골하고 투쟁할 때 포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포로를 데려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이 원나라 포로가 대략 어느 정도 됐냐면요, 원나라에 끌려간 고려의 포로가 대략 한 20만 정도라고 지금 얘기돼요. 20만 정도. 20만 정도 포로는 거의 다 못 돌아왔죠, 사실은.
원나라와 관계가 좀 잘 유지돼 가지고 그거를 수행하는 검령구뿐만 아니라 친원 세력들이 그 역할을 잘해줬다면 많은 포로가 돌아왔을 텐데 거의 못 돌아왔어요. 어쩌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오늘날 고려사에 전하는 게 누구냐면 강릉 출신의 김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김천이라는 15살 때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원나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됐는데 1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장날에 와가지고 강릉 출신을 막 찾고 강릉 출신의 막 김천 이런 사람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김천이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보니까 그 편지가 뭐냐면 원나라에 끌려간 어머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어디에 누구 집에 노비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 김천이라는 청년이 혼자 어떻게 힘이 없고 그래서 저 원나라에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서류를 내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의 가족이 원나라에 이제 가게 돼서 그 가는 편에 따라가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돈을 주고서는 그 집을 찾아가서 노비 상태니까 데려오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는 겨우 데려오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머니를 못 알아봤어요. 너무 늙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알아본 다음에 데려오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여동생도 오고 이 기록이 고려사에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정치가 아무래도 약간의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친원 세력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순조롭지 못해서 왕부터도 원나라 공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뭔가 소신 있게 정치를 해볼래도 안 됐고 고려시대 왕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세자 시절에 고려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요. 원나라로 보냅니다. 원나라로 보내요. 원나라로 보내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이 고려 왕들이요. 사고방식이 고려 사람이라기보다는 반은 원나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정치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풍속도 원나라의 풍속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원나라의 풍속이 이제 변발이라는 거죠. 변발은요, 이 정수리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여러분 TV 뭐 사극에서 봤나 모르겠어요. 여기만 머리를 이렇게 놔두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머리 딱 놔두고 나머지는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복이라는 거 오랑캐 복장인데, 우리 보듯이 우리는 바지 저고리 이렇게 입지만 걔네들은 쭉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딱 해가지고 입는 오랑캐 복장, 호복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유행도 하고. 소주 있죠, 소주. 소주가 그때 들어온 겁니다. 네? 이 원나라의 술이었어요, 원래 소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은 우리께 됐습니다만은 원래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원나라 풍속이고. 만두도 그래, 만두. 우리가 만두 오늘날 좋아합니다만은 만두도 원래 이 원나라 음식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정치의 왜곡도 좀 있고 풍속도 원나라 풍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왕이 소신 있게 하기 어렵다. 너무 소신 있게 해도 원나라가 왕위를 바꿔치울 것이요. 그다음에 왕이 소신 있게 하기에는 원나라 공주가 간섭을 하고 참 이상하게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 공주가 와서 부마국 사이의 나라가 되지만 원나라 공주하고 고려왕 중에 금술이 좋은 왕이 사이가 좋은 부부가 한 명도 한 쌍도 없어요. 뒤에 얘기할 공민왕만이 금술이 좋았고 고려사에 보면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혹시 후계자 문제 때문에 왕비가 하나가 아닙니다. 정비는 한 명이지만 후궁을 둬요. 후궁을 이렇게. 후궁을 두게 돼 있거든요. 여러 명을 왜냐면 뭐 정비소생에서 이게 왕자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왕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궁도 둬가지고 여러 명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식을 두게 해서 왕만은 동양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였는데 원간석기 때는요, 이 고려왕이 후궁을 가까이 못해요. 이 원나라 공주들이 질투도 하고 못하게 하니까. 또 힘도 있고 원나라의 배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정치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 고려 왕들이 그 당시 그래서 웬만하면 막 수렵하러 나가요. 수레를 타고서는요, 수렵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달씩 그냥 수렵하고 옵니다. 이래서 금술이 좋은 왕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소신 있게 하지 못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세자 시절에는 원나라에서 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은 또 원나라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비록 약한 완전 종속은 아니지만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간섭이라 하더라도 고려 정치사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든 원나라 간섭기의 고려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계 제국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최고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교류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충선왕 때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원나라 수도에다가 만권당이라는 학술기관을 세워가지고 여기서는요 고려에 내노라는 학자만이 간 것이 아니라 원나라의 학자, 그다음에 그 원나라에 와 있는 세계적인 학자하고 같이 학문도 토론하고 최고의 지성의 요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리학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시대 국교가 되는 성리학이 송나라 때 나왔지만 원나라 때 와서는 이 성리학을 과거 과목으로 했거든요. 과거의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발전을 했어요. 바로 원나라에 발전한 성리학을 이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 수도에 가서 세계 문화하고 교류하면서 이 성리학도 받아들여 가지고 고려 말에 들어와서 고려 말에 이제 성리학이 퍼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만권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간섭기는 좀 느슨한 고려의 지위가 유지되는 그러한 간섭의 시기였지만 그래도 남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고려 정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였고, 그러면서도 세계 제국과 교류해서 세계화에 편입이 되는 또 중요한 업적이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시기에 공민왕이 등장해요. 1351년에 공민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공민왕이 아주 특이한 왕이에요. 공민왕은 즉위하면서부터 변발, 호복, 이 오랑캐 복장을 다 벗어 던지고 거부하는 거죠. 벌써 시작서부터 반원 정책의 요소가, 원나라에 반다는 요소가 있었는데 공민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민왕이 즉위할 때쯤이면 원나라가 마침 쇠퇴하는 때예요. 쇠퇴했어요. 힘이 약화되고 중국 대륙에서 새로이 명나라가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민왕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뿐더러 공민왕 의식이 또렷해가지고 반원 정책, 원나라를 몰아내고 고려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서 있던 왕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원나라의 공주, 그 당시에 공민왕의 그 배우자는 노국공주인데, 노국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일부였던 노국의 공주가 와가지고 이 파트너가 왕비가 됐는데, 이 노국공주는 오면서부터 아주 당차게 나는 고려인이다. 고려로 시집왔으면 난 고려인이다. 그래가지고 거꾸로요. 이 원나라를 핑계대가지고 못된 짓 하는 이 친원 세력들, 부원 세력들을 막 공격하고, 이 붙잡아다가
잘못을 묻고. 그러면서 나는 고려의 시를 봤으면 나는 고려의 여자요 고려의 왕비다. 이러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추진되는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대해 가지고 노국공주는 한 번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가서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이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왕은 희한하게도 원나라의 공주하고 사이가 다 나빴는데 이 공민왕과 노국공주만은 너무나 금슬도 좋고 정치적 파트너였고 그래서 반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바로 하진 않고요. 공민왕은 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잘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사전 준비 작업도 거친 다음에 5년째 됐을 때, 공민왕 5년째 됐을 때 이때는 이제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반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시책에서 원나라 때문에 못했던 시책들을 갖다가 다시 원 상태로 본래 고려의 상태로 다 돌려요. 해가지고 원구단도 하늘에서 제사도 지내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원나라가 조금 쇠퇴했기 때문에도 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런 의식과 노국공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차 반원 개혁을 시도합니다. 근데 공민왕이 그렇게 해도 원래부터 있던 친원 세력,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반원 세력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어요.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개혁을 모색하면서 있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파트너였던 노국공주가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노국공주 너무 사랑하면서도 정치적 파트너였던 노국공주가 죽게 되니까 공민왕이 그때부터 조금 총기가 흐려졌어요. 지금 공민왕릉이 남아 있습니다. 공민왕하고 왕비릉이 이렇게 따로따로 쌍분으로 두 개의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노국공주였기 때문에 공민왕이 능을 만들면서 자기 자리까지도 만들어 놨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쌍분인데 그 사이에 둘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큰 구멍을 뚫어 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라도 영원이라도 서로 교류하라고 그 무덤을 파보면은 그 안에 서로 교류할 수 있게 구멍으로 파가지고 교류할 수 있게 해놨다. 어떻든 간에 노국공주가 죽어서 시름에 쌓였지만 그래도 공민왕 14년이 되면은 이제 개혁을 또 시도하기 위해서 신돈이라고 이젠 누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를 기용하냐면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 전혀 배경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경이 좀 있는 어떤 지위가 있는 유학자도 시켜보니까 정치를 시켜보니까 확실하게 끝까지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혼인으로 다른 지배층하고 혼인으로도 연결이 되고 같이 공부도 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개혁을 못해. 그래서 공민왕은 이 스님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돈을 갖다가 등용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이 개혁 정치를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신돈 혼자만은 안 되니까 신돈의 일을 도우라고 신진사대부들을 기용해요. 자, 여기에서 신진사대부라는 게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는 뭐냐면은 기존의 친원파라든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권문세족이라고 그 당시 표현했어요. 권력입니다. 아주 문벌처럼 아주 권력이 굉장히 많은 세력이 있는 족속이다. 그래서 권문세족. 이거는 그 당시에 권문세족의 성격은요. 토지도 대토지야. 예? 권력이 많아가지고 토지도 많이 갖고 있고 노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성향이 친원 세력이에요. 친원적인 성향이 있어요. 종교는 주로 불교 계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권문세족이 있었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요. 공민왕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권문세족을 쳐야 됩니다. 공격해야 돼요. 1차 공민왕 5년에는 실패했지만 친원세력, 이 권문세족의 그 반발로 실패했지만 공민왕 14년에 신돈을 기용한 다음에 신진사대부를 다시 기용해가지고 권문세족을 치는 겁니다. 신진사대부예요. 신진, 새롭게 등장했다.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다. 사대부는 뭐냐면은 성리학으로 무장한 겁니다. 원나라에 가서 망건당을 통해서 새로 들여온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려오던 유교를 재해석한 거예요. 유교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건데 그 새로 들어온 성리학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직은 이 직급도 낮고 벼슬도 좀 낮고 재산도 적어가지고 뭐 대지도 아니고 조그만 토지를 갖고 있고 아직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팔팔한 아주 젊은 청년들이죠. 성리학으로 무장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성리학에 입각해서 고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신진사대부들을 기용해서 신돈하고 신진사대부가 짝을 이뤄가지고 권문세족을 공격하는 그런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 정치의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꼭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전민변정도감 그러면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한자를 조금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얘기하는 건데 밭전자예요. 밭전자. 토지입니다. 토지. 백성민자예요. 이건 백성이에요. 그러면 토지와 백성을 이 따져서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히 네 토지였어? 이거 확실하게 네 백성이야? 이때 백성이라는 백성은 노비를 얘기해. 노비.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대토지를 갖고 멀쩡한 백성을 노비라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권문세족이 가진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당신 토지야? 이 노비 확실히 당신 거였어? 노비 대장 봐봐. 아니잖아. 불법이잖아. 이렇게 따져서 분별하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바르게 한다. 토지와 노비를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바르게 하는 도감. 이건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임시관청을 도감이라고 그래요. 관청. 그래서 임시관청을 만들어가지고 권문세족이 가진 토지와 노비를 따져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신돈을 전격적으로 기용해서 신진사대부를 통해 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강하게 나가가지고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역시
검문세족이나 친원파가 아직도 힘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대항하는 바람에 사실은 실패로 끝났어요. 또 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공민왕이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매사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상해졌어요. 의욕도 상실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신돈을 기용하고 신진사대부를 기용한 전민 변정도감의 활동이 일정한 성과는 가졌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 실패 이후에 비록 공민왕도 신돈을 죽이게 됐고요. 또 공민왕 자신도 밑에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비국으로 끝나가지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왕이 우왕, 창왕, 공민왕, 공양왕 세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려는 별로 왕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 비록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했지만 공민왕 때 기용해준 신돈은 죽었지만 그 신진사대부, 공민왕이 기용한 신진사대부는 이후에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민왕의 위대한 역할이죠. 개혁 정치 자체는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 기용했던 신진사대부들은 이후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고려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고려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두 계통으로 나가게 된다. 신진사대부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온건파고 하나는 급진파다. 한마디로 온건파는요, 고려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려의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고, 급진파는 이런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고려를 유지하면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고려를 접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게 온건파하고 급진파입니다.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온건파는요, 토지의 문제점을 갖다가 개선하자는 것이고, 이 급진파는 토지 문제도 이 사전을 갖다가 없애버리자. 개인이 가진 사전, 여기다 몰수해가지고 다시 분배하자. 아주 급진적인 정책을 갖다가 피고. 그 당시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의 폐해도 많았거든요. 온건파는 불교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이런 거라면 급진파는 불교 척불론, 그래서 배척한다 이게. 불교를 배척한다. 혹은 배불론, 배척한다. 그래서 배불론, 척불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완전 불교를 부정하는, 바로 이러한 온건파와 급진파와의 싸움에서 급진파가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하던 또 무인 세력이 있었어요. 신흥 무인. 그 당시에요, 이 홍건적이라든가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어요. 전국에 왜구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왜구를 퇴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1등 공신, 영웅이 누구였냐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이 최영 장군은 온건파에 속했고, 이 이성계 장군은 급진파하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건파, 정몽주로 대표되는 온건파와 그 다음에 최영 장군으로 대표되는 온건파, 무인, 요쪽과 이성계로 대표되는 이 무인하고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남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이런 급진파와의 결합 속에서 온건파가 패배하고 급진파가 승리함으로써 고려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건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몽주, 마지막으로 얘기할 정몽주, 온건파의 정몽주하고 급진파에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둘 사이에 있었던 시가 혹시 생각이 나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온건파와 급진파, 그 긴박 같은 속에서도 참 옛날 사람은 그래도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온건파와 급진파의 사이에서 마지막 협상을 하는 겁니다. 술을 한잔 마시면서. 이방원이가 먼저 시를 읊죠. 시조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뭐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무슨 얘기예요? 고려문 어떻고 조선임은 어떠하리.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개혁을 하자. 정몽주는 답신을 하죠.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겠다. 고려를 유지해야지 왜 역적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냐. 그래서 협상은 결렬돼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이가 보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정몽주는 죽게 되고 그런 역사의 비극이 되지만 그러나 그 정가정을 보면 시조로 읊는 온건파와 급진파와의 시조 대결은 상당히 또 그 나름대로 낭만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간석기 원나라의 완전 종속은 아니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일면 정치가 교란되고 잘못되는 측면과 그러면서도 세계화의 일면에서 세계화에 파고드는 그러한 측면 그리고 국민왕이 반원 정책을 하고 비록 국민왕의 반원 정책은 실패했지만 신진사대부들이 이후에 역사의 주인이 되면서 결국 조선 건국으로 이어진 것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라는 오랑캐 복장인데 우리 보듯이 우리는 바지 저고리 이렇게 입지만 걔네들은 쭉 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딱 해가지고 입는 오랑캐 복장, 호복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유행도 하고 소주 있죠, 소주. 소주가 그때 들어온 겁니다. 네? 이 원나라의 술이었어요, 원래 소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은 우리께 됐습니다만은 원래 처음에 들어온 게 이제 원나라 풍속이고 만두도 그래 만두 우리가 만두 오늘날 좋아합니다만은 만두도 원래 이 원나라 음식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정치의 왜곡도 좀 있고 풍속도 원나라 풍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왕이 소신 있게 하기 어렵다. 너무 소신 있게 해도 원나라가 왕위를 바꿔치울 것이요. 그 다음에 왕이 소신 있게 하기에는 원나라 공주가 간섭을 하고 참 이상하게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 공주가 와서 부마국 사이의 나라가 되지만 원나라 공주하고 고려왕 중에 금술이 좋은 왕이 사이가 좋은 부부가 한 명도 한 쌍도 없어요. 뒤에 얘기할 공민왕만이 금술이 좋았고 고려사에 보면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혹시 후계자 문제 때문에 왕비가 하나가 아닙니다. 정비는 한 명이지만 후궁을 둬요. 후궁을 이렇게 후궁을 두게 돼 있거든요. 여러 명을 왜냐하면 뭐 정비소생에서 이게 왕자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왕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궁도 둬가지고 여러 명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식을 두게 해서 왕만은 동양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였는데 원간석기 때는요 이 고려왕이 후궁을 가까이 못해요. 이 원나라 공주들이 질투도 하고 못하게 하니까 또 힘도 있고 원나라의 배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정치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 고려 왕들이 그 당시 그래서 웬만하면 막 수렵하러 나가요. 수레를 타고서는요 수렵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달씩 그냥 수렵하고 옵니다. 이래서
금술이 좋은 왕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소신 있게 하지 못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세자 시절에는 원나라에서 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하는 또 원나라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고려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비록 약한 완전 종속은 아니지만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간섭이라 하더라도 고려 정치사가 제대로 굴러가기는 힘든 원나라 간섭기의 고려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계 제국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최고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교류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충선왕 때에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원나라 수도에다가 만권당이라는 학술기관을 세워가지고 여기서는요 고려에 내노라는 학자만이 간 것이 아니라 원나라의 학자, 그다음에 그 원나라에 와 있는 세계적인 학자하고 같이 학문도 토론하고 최고의 지성의 요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리학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시대에 약한 지배, 약간의 간섭이다. 더더군다나 원나라의 공주를 고려왕의 부부로, 왕비로 만들어주니까 부마국, 사이의 나라, 부마국이다. 여러분 부마국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원나라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1월 1일 날은 항상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 지배당한 나라들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면은 부마기 때문에, 사이기 때문에 원나라 황실이 있으면요 바로 옆자리예요. 물론 그래도 어떻게 간섭받는데 뭐가 그게 자랑이냐, 자랑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른 대우를 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 고려가 30년 동안 삼별초까지 다 합치고 마지막에 개경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를 따지면 40년 동안을 세계 전쟁사에 나올 정도로 40년, 직접적으로는 30년 동안을 갖다가 저항한 결과, 이 고려의 자주성의 결과로 그만큼 얻어낸 것이다. 그래서 세조의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개토풍한다. 풍속을 바꾸지 않는다. 너희를 유지해 주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종속이면서도 특혜다. 그래서 원간섭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지배받는 건 지배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요.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서는 좀 지배받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곳에서 고려는 부마국이니까 세계 제국과 교류하고 세계 지성과 같이 교류하면서 가장 중심부에서 활동한, 요즘도 세계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아마 가장 본격적인 어떤 면에서 고려가 세계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양면성이 있다. 간섭을 받고 종속당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 제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면서 세계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다. 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원간섭기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종속당한 측면을 보면은 이 친원 세력이 있어요. 친원 세력. 아무래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원나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피고자 하는, 권력만 잡으면 괜찮은데 원나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고려를 좀 못살게 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심한 경우는 고려 좀 직접 지배하세요. 직접 지배 차라리.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친원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의 지배를 받다 보니 친원 세력이 있겠죠. 원나라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친원 세력 혹은 부원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원 세력, 부원 세력의 존재가
고려 사회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든다. 공주부터 그래요. 원나라의 공주가 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 고려의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여기에서 잠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에 제가 제 3강에서 황제국을 지향한 고려국가 이쪽으로도 막 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나라하고 지금 이 몽골하고 투쟁할 때 포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포로를 데려오는 문제에 있어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이 원나라 포로가 대략 어느 정도 됐냐면요. 원나라에 끌려간 고려의 포로가 대략 한 20만 정도라고 지금 얘기돼요. 20만 정도. 20만 정도 포로는 거의 다 못 돌아왔죠, 사실은. 원나라와 관계가 좀 잘 유지돼가지고 그거를 수행하는 검령구뿐만 아니라 친원 세력들이 그 역할을 잘해줬다면 많은 포로가 돌아왔을 텐데 거의 못 돌아왔어요. 어쩌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오늘날 고려사에 전하는 게 누구냐면 강릉 출신의 김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김천이라는 15살 때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원나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됐는데 1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장날에 와가지고 강릉 출신을 막 찾고, 강릉 출신의 막 김천 이런 사람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김천이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보니까 그 편지가 뭐냐면 원나라에 끌려간 어머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어디에 누구 집에 노비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 김천이라는 청년이 혼자 어떻게 힘이 없고 그래서 저 원나라에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서류를 내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의 가족이 원나라에 이제 가게 돼서 그 가는 편에 따라가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돈을 주고서는 그 집을 찾아가서 노비 상태니까 데려오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서는 겨우 데려오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머니를 못 알아봤어요. 너무 늙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알아본 다음에 데려오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여동생도 오고 이 기록이 고려사에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정치가 아무래도 약간의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친원 세력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순조롭지 못해서 왕부터도 원나라 공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뭔가 소신 있게 정치를 해볼래도 안 됐고 고려시대 왕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세자 시절에 고려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요. 원나라로 보냅니다. 원나라로 보내요. 원나라로 보내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이 고려 왕들이요. 사고방식이 고려 사람이라기보다는 반은 원나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게 정치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풍속도 원나라의 풍속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원나라의 풍속이 변발이라는 거죠. 변발은요, 이 정수리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여러분 TV 뭐 사극에서 봤나 모르겠어요. 여기만 머리를 이렇게 놔두고,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머리 딱 놔두고 나머지는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 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복.
예, 오늘은 제8강 원간섭기와 공민왕의 반원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아쉽지만 원나라한테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 지배는 아니기 때문에 원간섭기라고 얘기한다. 이라는 원간섭기의 사회상이 어땠으며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오늘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원이 지배했던 고려의 실상, 그런 식민지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세조가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세조구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조의 옛 약속이다. 그래서 고려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려 국가라는 걸 유지했기 때문에 가장 얘기했습니다.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제후국이었지만 국내적으로는 황제국으로 운영됐다 그랬는데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는 그 국내에서 했던 황제국의 이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이름도 조나 종이 붙으면 황제국의 왕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는 충렬왕, 충선왕, 충혜왕 이러면서 왕자가 붙어서 제후의 왕으로 떨어지고 그 이름에는 또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자가 들어가는, 충성한다는 충자가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원구단도 없어지고 뭐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삼성육부 체제인데 그런 삼성육부 체제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들어와서 황제국으로 운영되는 고려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원나라의 공주가 오는데 제일 처음에 충렬왕 때요. 충렬왕 때 처음으로 원종의 아들 이 충렬왕 때인데 이때 원나라의 공주가 와가지고 원세조의 아들 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올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원나라 황제의 딸이 온다고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말이죠. 뭐 예의를 차려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마침 이 충렬왕의 이 처음 고려에 온 공주가요, 자존심도 너무 세고 너무 거만하고요. 예? 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렬왕하고 결혼했지만 어디 절에 갔는데 뭐 의식이 조금 소홀했어요. 예? 자기 딸을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황제의 딸인데 그리고 내가 왕비인데 하는 짓이 좀 의식이 좀 서툴렀던 모양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인 충렬왕을 때려 해가지고요. 이거 좀 심한 경우지만 그렇게 좀 무례했어요. 무례하고. 더군다나 이 공주가 오면은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몽골 그 원나라의 몽골족 사람들이 비서로 따라오는데 그 비서를 검령구라고 합니다. 검령구. 이 원나라 따라온 비서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좀 행패를 부려. 검령구들도요. 예? 와가지고 재산도 마음대로 좋은 땅이면 달라고 그러고 권력으로 해서 행패를 부리고 이래가지고 이 원나라의 지배와 어느 정도 간섭과 그 다음에 원나라에 붙어먹는 친원 세력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해가지고 정동행성이라는 걸 두는데 이 정동행성은 물론 고려를 직접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간접 지배하는 건데 원나라의 관청을 고려에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될 때는 간접적으로만 얘기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친원 세력이 막 나서거나 말이죠. 이 친원 세력들이 또 뭐 작업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킬 때는 정동행성을 통해 가지고요 막 간섭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고려왕의 위치도 위축이 되고 고려 정치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혼란해지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더군다나 이 친원 세력들이 중간에 고려하고 원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악화시키는